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대단한 여성이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그 숱한 남자들이 이렇게 다 추앙하고 그 루이 15세도 뭐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실제 그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는 5년이래요. 그도 5년도 길게 갔죠. 정부를 5년씩이나 이렇게. 그러나 그 이후에도 15년 넘도록 계속 옆에다 두었다는 얘기는 내면에 그런 풍요로움, 아름다움 있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승화시켰던. 그 20년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어떤 후궁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저 초상화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초상화를 이제 지속적으로 그리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리고 하면서 세월의 흔적을 지울 건 지우고 대신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강점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표현함으로써 루이 15세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나의 애첩이 한때 저런 매력도 있었고 저렇게 아름다웠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네, 너무 또 제세를 겸비하다 보면 그 파란만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자, 이 그림의 또 가치를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시의 작품은 로코코 미술의 특징인 곡선과 장식적인 문양 사용이 두드러진다. Même chose avec le mouvement des bras, même chose, tout joue sur la courbe. C'est vraiment, c'est vraiment une description d'une peinture rocaille. 퐁파두르를 그린 그림에서도 당시 유행했던 로코코풍의 화려한 소품들이 등장한다. 로코코 양식은 건축, 가구, 도자기 등 문화 전반으로 발전했다. 그 뒤에는 부시에 같은 예술가를 후원한 퐁파두르가 있었다. 부시의 또 다른 특징은 화려한 색의 사용이다. 색을 이용해 인물의 성격까지 담아냈는데 로코코 미술을 대표하는 색채 미학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차가운 느낌이 드는 푸른색과 초록색을 배경으로 한 반면 얼굴에는 따뜻한 느낌의 분홍빛을 사용. 인물의 우아함을 표현해냈다. 굉장히 절제되고 통일감 있는 동색 계열의 어떤 색채를 택함으로써 다른 작가들하고 차별화된, 어떻게 보면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귀하고 귀족적인 느낌이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독특한 색감과 독특한 구도와 독특한 그런 스타일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시의 화려한 색채와 낭만적인 화풍은 19세기 후반 파리 인상파 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부시는 바로 이러한 이 티치아노라든가 루벤스의 미학을 계승해가지고 이 18세기의 향락적이고 귀족적인 문화를 색채를 통해서 구현한 그런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시의 이러한 색채 미학은 19세기의 낭만주의로 연결이 돼서 들라크로아라든가 인상파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부시는 우아하고 화려하고 장식적인 작품을 두루남기며 로코코 시대를 완성했다. 부시의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화가의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미술사에서 파리가 예술의 도시, 예향으로 이제 낙점된 거는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로코코 시대에서부터 그 이전에 이태리라든가 플랑드르 이런 그 네덜란드 이런 지역을 이제 과거로 삼고 이제 그 정면으로 나서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근대주의 시대의 인상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낭만주의, 이런 것들이 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파가 돼 있는데요. 그런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로코코 시대의 그 색채들, 그리고 로코코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감성, 감수성, 이런 것들이 곧바로 인상주의나 낭만주의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시의 그림을 보면서 로코코 뭐 이런 양식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모순적인 태도 같은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치 향락하면 다 욕하잖아요. 에? 그렇죠. 지금 사치하고 향락. 근데 우리가 구경하고 다니는 건 다 사치와 향락의 잔재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막 이런 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내가 발견하냐면 요즘에 그 일산이나 분당 그 교회에 네. 아줌마들 많이 가는 식당 가보면요. 온갖 이쁜 건 다 모아놨어요.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또 우아하게 이쁘게 식사들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셰가 구체화시켜서 그림으로 다 표현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던 게 구체화되니까 그게 오랫동안 그 문화적으로 파리의 어떤 문화적인 권력을 주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자유사상, 화가들의 자유로운 생각, 이것이 프랑스 기질이고, 프랑스가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드르나 저쪽 유럽에서 파리가 현대미술의 정점이 되죠. 한때 오랫동안 그렇게 돼요. 피카소를 중심으로 인상파가 그 프랑스에서 생겨나고. 아마 18세기에는 분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프랑스류가. 왜냐하면 예술사조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술사조에서 프랑스가 어떤 독자적으로 프랑스적인 것이라고 내세우고 그걸 이렇게 전 유럽 쪽으로 확대시킨 건 로코코 시대가 처음이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대개가 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어떤 아류로 취급받았고, 로코코 시대에 와서 드디어 프랑스적인 것이 전 유럽 사람들이 와, 이게 프랑스적인 거구나, 멋있구나. 그런데 그 아이콘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부시에가 그린 이제 옥바두르 부인이었고. Right. 그래서 예. 거의 전 유럽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이 로코코 때문에. 그래서 당시 옥바두르 부인을 되게 싫어하던 이제 그 프로이센의 국왕은 자기 강아지를 옥바두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네. 근데 부셰가 나는 생전에 그렇게 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잊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공평한 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고생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기억해 준다고요. 근데 살아있을 때 폼 잡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나중에 잘 기억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돌아갔다고 네.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렇게 큰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호흡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네. 결국에는 글을 읽는 인상주의라든가 또 이제 생면화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맥락에 뭐 야수주의나 입체주의 이런 것들이 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꼽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첫 번째 명작은 부시의 그림을 통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무관의 여왕 포파드르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명작은 또 멋진 노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악가 여현구 씨의 무대 청해보도록 하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남도 위에 백합필 쪽에 나는 흰날이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슬픔